제가 오프닝에 철강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철강이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얘기로 꺼내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철강이라면 포항제철, 이제 즉 포스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철강 산업이 나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윤 평론가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현주소를 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글쎄요, 뭐 우리나라로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잘 포스코가 못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철강 사업이 부진한 이유 자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중국의 과잉 생산이 사실 뭐 대부분의 어떤 산업 섹터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 과잉 생산품을 갖다가 외국으로 지금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저가 수출, 네, 어떻게 보면 뭐 덤핑 수출을 갖다가 네.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맞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세계적인 어떤 경기 둔화도 하나의 영향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방 산업이 사실은 좀 부진하잖아요. 네. 뭐 건설이라든지 대표적으로는 그렇죠.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역시 뭐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작년보다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사실은 없는 그렇죠.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합해지면서 사실은 철강업,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본업으로 하고 있는 철강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사실 뭐 포스코만 힘든 게 아니라 철강 산업 자체가 그렇죠. 지금 예. 굉장히 업황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업황이 나쁜 거야 포스코도 뭐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넘어가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포스코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김평관님? 네, 그래서 일단 뭐 구조 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당장에 이제 시한이 되겠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뭐 사업을 이제 재편하겠다, 그리고 뭐 고부가가치 기술을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제 대목들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뭐 저수익 자산 등을 매각을 해가지고 이제 현금을 뭐 6천억 원 정도 확보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중에 뭐 1,000억 원 정도를 어쨌든 주가를 견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소각에 이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올해도 여러 가지 저수익 자산들을 이제 매각을 하게 해서 1조 5천억 원 정도를 마련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또 여기에 이제 아까 저가 뭐 공사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료비와 정비비도 어쨌든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뭐 밝혔는데 여기서 이제 뭐 투하 자본 이익률이 뭐 6에서 이제 8% 정도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려면 개별 단위 사업장마다 수익성이라든지 투입 자본 이제 단가 측정을 통해 가지고 수익률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굉장히 세밀하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걸 뭐 실제적인 효과 이제 이전에 아마 주가에 이슈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업황 전체가 나쁘다 보니까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쉽진 않으니까 일단 팔 수 있는 건 좀 팔고 뭐 줄일 수 있는 건 좀 줄이고 또 마이크로 매니징을 해가지고 좀 로스를 줄이겠다. 뭐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철강이 어렵다 하고 그것 때문에 포스코가 나쁘다는 것까지는 직관적으로 알겠는데 그럼 지금 실적 발표가 쇼크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으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로 지금 나빠진 겁니까? 뭐 YOY죠. 전년 대비로 놓고 보면 매출은 한 5.8%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런데 매출은 그런대로 뭐 크게 그렇게 뭐 나빠졌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는 사실은 그렇네요. 없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38.4%가 감소했어요. 그다음에 남는 게 수익은 없군요. 48.6% 감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이 영업단이라든지 순이익단에서 이익단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낙폭을 갖다가 굉장히 키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 자체 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철강이랑 특히 이제 요번에 부진했다는 거는 사실 2차전지 소재 쪽이 이제 부진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철강하고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좀 손실이 특히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사실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는 뭐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포스코 ENC 쪽에서 하는 뭐 인프라 쪽, 그러니까 이쪽은 좀 수주가 원활하게 되면서
이쪽도 뭐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 그렇게 신장한 건 아니지만은 네. 이게 뭐 그 감소폭 자체는 상당히 줄였기 때문에 네. 그런 대로 이 두 부분은 선방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포스코가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면은 사실은 이제 포스코의 기존의 그 주력 캐시카우였던 철강 네. 쪽은 사실은 성숙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엄청나게 그 중국이라든지 사실은 뭐 인도 같은 데서 엄청나게 지금 뭐 불을 붙여가지고 따라오려고 사실은 하고 네, 있는 공급 거예요. 과잉이. 예.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쪽은 그 일단 주가적인 측면으로 놓고 봐도 사실 코로나 이후에 그 철강 쪽에서 엄청난 이익이 났을 때 8조 얼마 정도 이익이 났을 네. 때도 그 포스코 밸류 자체가 사실은 30조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뭐 철강이 예, 예, 배급받는 그러니까 사실 아니니까요. 뭐 네. 이 철강 쪽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과연 포스코의 그 미래가 있느냐 하는 거에는 사실은 뭐 누구나가 다 의문의 여지가 있었던 거고 네. 포스코 그룹 자체 내에서는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했던 거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뭐 2차 전지 소재업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그게 현 시점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실 포스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과연 그럴 거냐. 진짜 그렇죠. 포스코는 그 신성장 동력을 잘 찾은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냐에 의해서 포스코의 미래는 결국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일단 그래도 포스코라고 하면 그 일단 포항 제철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근데 매출이 준 거에 비해서 이익이 너무 줄었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 미국 아니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 물량 공세가 나오니까 마진을 줄여서라도 출하를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게 이제 직관적으로 오는데 그러면은 2차 전지도 있고 핵심 관문 산업도 있고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전망이 그 실적이 좀 나쁘게 나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철강 수요 부진, 뭐 철강 이제 산업에서 있어서 이제 중국이 저가로 이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 돌리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철강 산업의 미래가 있느냐라는 것은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그 약간의 혼동을 줬던 것이 중국의 고성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국의 고성장의 핵심은 바로 부동산이었고, 그렇죠. 부동산 경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견인을 하다 보니까 철강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서 한국의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등이 이게 사형 산업 내지는 좀 정점에 있는 산업인 줄 알았더니 활성화가 됐었던 말이죠. 근데 뭐 부동산 문제가 중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작년부터 굉장히 심각해졌고 네. 또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그런 관세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서 안 좋은 상황들이 겹쳤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외를 포함을 해가지고 핵심 광물 가격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도 이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입장에서는 뭐 이런 이제 원인도 얘기를 해요. 뭐 저수익 자산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 이제 개편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회성 손상 그런 차손이 발생을 했고 또 시황 악화 때문에 뭐 평가 손실 등 비현금 송수성 이제 손실이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발생을 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가중돼 가지고 실적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익이 이렇게 준 데는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좀 떨어내면서 이익이 좀 더 떨어진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철강은 이제 건설이 한 60% 정도 소비를 한다고 하니까 중국 부동산이 돌아오지 않으면 적어도 중국에서 나오는 저 저가 물량은 해소가 안 될 것 같다는 걱정이 좀 드는데 그러면은 뭐 중국도 중국이지만 미국에서 또 이번에 또 우리나라만 한 건 아니지만 모든 철강에 대해서 25%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일기 때는 10%였다가 이번엔 또 25%로 좀 세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네.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보편적 관세로는 사실상 처음 아닙니까 이게 국가별이 아니라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 영향, 그러니까 철강의 영향하고 우리나라 영향을 따로 좀 보게 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 관세 영향을? 일단 미국은 사실은 전부 다 뭐 25% 관세를 갖다가 매기겠다. 철강하고 알루미늄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3월 4일부터 사실 시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 철강을 기존에 어디서 많이 수입을 하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캐나다, 뭐 멕시코, 뭐 브라질 이런 데서 사실 가까운 남미 데서. 쪽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왜 미국이 타겟으로 잡았나를 갖다가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걔네들이 거기서 나오는 철강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중국산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은 그 중국산이 밀려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무조건 25% 관세를 갖다 때리겠다라고 하고 그게 이제 3월 4일부터 발효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지는 뒀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단지 몇몇 국가하고는 협상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 거기 뭐 일본도 포함이 될 거고 우리나라도 쿼터 제로 했지만 뭐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 규모가 한 29억 달러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작다 그러면 작고 크다 그러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철광하고 알루미늄 관세를 갖다가 제일 표적으로 삼고 있는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처음으로 부과한 이유 자체를 갖다가 우리들이 그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연 미국은 진짜 타겟을 어디로 두고 있느냐. 네.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를 갖다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데 네. 진짜로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서도 뭐 25% 관세를 갖다가 관철할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런 행정명령이 나왔지만 네. 글쎄요 3월 4일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잘 하면은 네네네. 뭐 봐줄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쿼터제 정도로 봐줄 수 있다. 네. 뭐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서는 뭐 그러니까 연간 한 263만 톤인가요? 그 정도까지는 좀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사실 관세 매겨가지고 자기들이 물가 올라가는 것까 아직 않을 정도로는 쿼터를 줄 수도 있겠다. 아 당연하죠. 왜 그러면 미국 내에서 지금 100%를 갖다가 미국 내에서 자국 생산하는 게 한 90% 정도 수요를 충당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10%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확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 10%를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철강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그렇죠.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이 철강이라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산업의 근본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모든 제조업으로 이게 다 파급이 돼가지고 물가를 갖다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과연 그런 길을 택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좀 있어요. 네, 사실 일기 때도 우리 철강한테 관세 매긴다고 했다가 네네. 쿼터제 해가지고 좀 결국은 피해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김종관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3월 4일 이전까지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일기 때랑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져갈 거라고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일기 때 같은 경우는 말씀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10% 이제 관세를 이제 네. 부과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10% 관과보다는 이제 쿼터제로 해가지고 네. 263만 톤 네. 정도로 이제 제한한 쿼터제를 받아들였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쿼터제를 없애고 일괄적으로 관세를 이제 25% 부과하느냐 이게 이제 언급이 될 수 있겠고 네. 두 번째는 쿼터제를 유지하면서 관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관세를 이제 몇 퍼센트 할 거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아닐 수가 있겠고 근데 그렇지만은 뭐 또 한편으로는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에 관련돼서 행정 제시를 매년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관세가 이제 부과된다 하더라도 관세율을 또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지만 일단 관세를 부여받게 되면 우리가 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요. 관세가 이제 부여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주로 타겟이 누구냐 과연 한국을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국가 간의 어떤 협상으로 한국에 따로 이렇게 협상을 하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는 강하게 밀어붙인 다음에 그렇죠. 개별적으로 또 뒤에서 협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그 트럼프 스타일이 앞에서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지지세를 끌어모으면서 정치적인 입지까지 노리면서 또 그 뒤에 경제적인 실리까지 노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과정들을 좀 말씀하셨듯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트럼프 방식 말씀 주셨는데 그 헤드라인은 세게 뽑잖아요. 네. 25%다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다 마이 프렌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해 나가는 게 사실 트럼프 이후로는 트럼프를 따라하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면 시나리오를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 A, B, C가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는 A 가장 일단 25% 일괄하는 걸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두 분께서 거의 공통적으로 말씀 주시는 게 사실 이거 중국산 막기 위한 거지 그 대상이 한국은 아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 중국산을 막아도 수입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철강은 첨단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중국 철강 안에 뭐 백도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런 것까지 이제 다 막으면 인플레 압력까지 다 수긍을 하면서 그걸 다 막아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25% 관세를 갖다가 가령 뭐 부평 관세를 갖다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부과를 한다고 할 때 제일 염려하는 게 사실은 인플레이션 문제일 그렇죠.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그거는 미국 기업과 미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건 확실한 거니까 트럼프는 입으로는 뭐 그걸 갖다가 수출하는 국가들이 낸다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거짓말인 거고요. 그거는 아마도 예. 직구를 해보면 예, 알잖아요. 예, 예. 그거는 말 그대로 거짓말인 거고 결국은 미국의 그 국민과 그다음에 기업들이 부담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관세를 높일 때 여기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걸 갖다 완충시킬 수 있는 대안이. 그 대안을 어떤 나라가 갖고 있느냐라는 걸 갖다가 유심히 보면은 제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트럼프 정책,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그런 대로 어느 정도의 안전처가 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정도의 철강이 됐든 아니면 뭐 반도체가 됐든 아니면 2차 전지 섹터가 됐든지 간에요. 제조 역량을 갖고 있는 글로벌한 국가 중에서 미국의 우방 중에서 네. 어느 나라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역시 철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철강,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 국가에서 우리가 4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1, 2, 3위 전문은 전부 다 남미 국가들이고 이 남미 국가들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중국산 수입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뭐 강화를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얄밉겠죠. 사실은 그렇죠. 자기들은 포대가리 가지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을 하는데 이것들은 일종의 그 뭐 자유무역 협정 국가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쪽을 백도어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네, 들어오는 우회로로 거니까 하니까. 우회로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막으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UST를 갖다 미국한테 절대로 팔 수 없다는 주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US 스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철강업이라는 자체가 미국 제조업의 부흥기를 갖다가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미국은 그걸 갖다 포기하고 싶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도 US 스틸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절대로 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수로 이제부터 US 스틸을 만들어야지. 갖다가 경쟁력을 키울 네. 수 있겠습니까? 네.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제조 그렇죠. 비용이라든지 뭐 각종 운영비를 고려할 때 그게 우리나라든지 다른 나라들 철강사들하고 제철소하고 비교해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네. 충분히 엘리트인데 그렇다 한다고 하면 그 대안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어딘가는 싸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자국의 제조업도 부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말 그대로. 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그 제조품에 대해서 관세를 갖다 그렇게 높은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우리나라 철강에 대한 관세 부분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사실 뭐 캐나다나 멕시코, 브라질의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때리게 되면 뭐 물론 철강 산업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라든지 네. 전자 회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 현지에서 지금 네, 엘레바모 공장 강판을 있죠. 네.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네.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의 단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LG전자도 뭐 테넷이나 이런 데서 세탁기와 건조기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세를 떼는마저는 다른 국가의 강판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 이 다른 나라의 그 철강 관세를 때리는 것이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런 것도 이제 그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중국을 사실상 막기 위한 거고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우회로를 열어준다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중국 때문에 힘들었던 게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물꼬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고 네네. 사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중국산을 막으면 그 중국산들이 결국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텐데 거기서 또 오히려 경쟁이 더 격화돼서 미국에서 얻는 것보다 거기서 잃는 게 더 클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거 총량을 갖다가 면밀히 계산하는 네. 건 굉장히 힘들겠지만 네, 쉽지는 않을 것 뭐 같은데. 수요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그건 산업별로 분명히 달려지겠죠. 그렇죠. 네. 근데 결국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수요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3위니까 제일 많이 쓰는 데는 뭐 중국이 제일 많이 쓰는 거고 그렇겠죠. 2위가 총량으로 보면 인도가 많이 쓰고 그다음에 3위가 이제 지금 미국인 것 같은 경우인데 네.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이득을 볼 거냐 미중과의 패권 경쟁에서는 결국 미국이 자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느냐 네.
자기들이 생산하는 게 캐파가 충분하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명함도 못 내밀죠. 그렇죠. 문제는. 자기 거 쓰겠죠. 네, 그렇지만 미국 자체 내에서의 제조 역량이 없거나 우리나라에 때 손을 반드시 빌려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건 조선도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요. 2차 전지 섹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산을 막으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랑 일본밖에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캐파 자체가 부족한 거고 앞으로 그런 사이가 펼쳐진다면 결국 우리나라가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들. 네. 그렇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그 US3 어쨌든 지금 자국 내 수요의 한 90% 정도를 갖다 충당을 하니까 네. 그건 어느 정도 기반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5% 관세를 갖다가 이제 사실 철강과 알루미늄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일단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네, 부과를 하면 그냥 미국 부과를 할 시스템이 수가 좀살수 있다. 네, 그런 어떤 네. 자신감이 있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면밀히 놓고 보면은 사실 아직도 10%는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산을 막아버리면은 그 높은 관세를 부과해버린다면 그 나머지 대안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정도 한국산의 쿼터제, 무관세로의 어떤 쿼터제에 드는 정도는 아니면 일본산이라든지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글쎄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추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평론가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면은 인도나 유럽에서의 경쟁 격화는 조금 걱정되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중국에서 거기서 안 되면 또 다른 데에도 똑같이 이렇게 물량 공세를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뭐 물론 포스코 경영진들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우리가 철강 얘기 많이 하고 결제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23년에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 가지고 엄청 주가가 좋았던 게 원래 뭐 철강 이게 밸류 못 받는 산업을 하다가 이제 2차 전지에 이제 그냥 그 생산 라인을 다 갖추는 네, 새로운 그렇죠. 리레이팅이 된다라고 해서 2차 전지가 강할 때 포스코도 굉장히 강했던 네, 네, 네. 모습을 기억을 하는데 이게 또 안 될 때는 다 같이 안 되는데 철강 힘든데 또 2차 전지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그것 때문에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2차 전지 상황에서 포스코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정환님?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평가했던 게 사실이었죠. 네, 거폭이 조금 있었죠. 왜냐하면 사실 뭐 그 캐즘을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캐즘이라는 건 결국 굉장히 앞선 기술인데 그걸 대중화시키기까지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이제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뭐 98% 줄어들면서 뭐 비상 경영을 이제 선언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산 같은 경우도 뭐 저가 제품 공세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원료인 흑연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하면서 판매 가격도 하락을 했고 또 인조흑연 같은 경우도 응급제 부분 역시 제도단가로 인해 가지고 평가 손실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뭐 전년 대비 30.4% 정도 줄어들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뭐 7억 원에 안 밖에 머물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고부가가치 제품을 한다 하더라도 저가 위주의 중국산에 이제 대응해가지고 양쪽을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안전 문제가 계속 불거졌기 때문에 화재 있었고요. 예, 화재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런 점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캐즘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 당분간에 그럼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포스코 퓨처엠의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2차 전지 하면 꼭 얘기 나오는 게 캐즘입니다. 근데 지금 캐즘 얘기 들은 지도 한 3년 차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캐즘이 이렇게 오래 갑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컸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캐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캐즘이라고 하면 중국도 전기차 시장이 정체를 좀 겪어야 그게 캐즘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은 캐즘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중국 외 시장에서만 지금 약간 발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가 전폭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지원들을 해줬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형성이 됐고 사실은 중국은 처음부터 내수 시장을 먼저 형성을 한 다음에 이제 국외 진출까지 모색을 했기 때문에 탄탄한 어떤 측면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 중심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국외 시장으로 뭐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2차 전지 등에 관련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은
내보이고 있지만 그걸 상용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점들이 중국의 캐즘하고 한국의 캐즘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점을 이제 볼 네, 수가 있는 뭐 거죠. 사실 중국 캐즘은 이제 공산당이 다 메워줬다라고 뭐 그런 봐도 될 것 측면이 같은데 사실 뭐 중국이 큰다는 건 우리가 주로 했던 건 양극재고 이제 삼원계 배터리를 우리가 주로 했고 중국은 뭐 LFP 같은 좀 소위 말하는 저가형 이런 걸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초반에는 우리가 기술 우위가 있으니까 굉장히 밸류를 많이 받다가 지금 뭐 캐즘 얘기 나오니 뭐 싼 게 최고다 이렇게 돼버려 갖고 삼원계가 지금 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그 양극재 소재 관련된 포스코 관련 계열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황이 주가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나쁜 상황인데 그럼 이거는 이게 이제 바닥까지 어느 정도 23년의 거품은 좀 뺐다 치더라도 이제는 현실 가능하게 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좀 남았다고 이 보십니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신성장 동력으로 2차전지 섹터 특히 소재 부분에 많이 집중을 했던 거고요. 네. 사실 이제 소재 부분이 그 집가가 많이 오를 때는 사실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폭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랬었는데 이 소재 단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리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리튬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사실은 25,000톤 규모를 갖다가 완성을 하고 200톤을 초도 물량을 해서 이제 올해 작년 말부터 사실 램프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말까지가 한 5만 톤 규모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 이제 그게 이게 좀 말이 좀 전문적이라서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 염수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스포디움이 전광에서 뽑아내는 광물 리튬까지 포함하면 9만 4천 톤, 9만 한 3천 톤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올해 말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이제 포스코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리튬 가격이 지금 폭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보통 킬로그램당 15달러 정도면 중국에서 막 문 닫고 하잖아요. 이거 일반 전광으로 이걸 갖다가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지노선 이게 BEP점에 거의 다다랐기 때문에. 근데 포스코에 생산하는 그 암호 그 아르헨티나 그 염호에서 생산하는 그 염호 리튬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 단가가 5에서 8달러 정도 됩니다. 굉장히 이게 순도가 높고 왜 그러면 스포티움 전광 같은 건 깨가지고 부순물을 다 걸러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걸 생산하는데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굉장히 높은 하이테크 기술이 필요한 반면에 생산 단가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올해 내년 그다음에 이제 이 캐즘 국면을 점점 벗어나면서 올해 말 정도 올해 중반 정도가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유럽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기차의 어떤 성장률이 다시 본궤도로 접어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15달러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25,000톤 일단 올해 일단 완공된 거 이것만 정상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영업이익을 갖다가 남길 수 있는 어떤 위치에 들어서는 거고요. 니켈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니켈 같은 경우 48,000톤 규모를 2026년까지 갖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켈이 지금 킬로그램당 많이 떨어져서 메탈 가격이 16달러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는 그 생산 원가 자체는 8에서 12달러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굉장하네요. 예. 근데 이제 그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작년에 특히 어려웠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음극재를 말 때 흑연을 많이 쓰잖아요. 흑연은 미국의 IRA 규정에서 FEOC 규정에서 그게 빠져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흑연 자체를 갖다가 그 자유지정, 그러니까 미국을 축으로 하는 이 자유지정 쪽에서는 중국이 거의 이걸 갖다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넣어버리게 되면은 FEOC 규정에서 중국산을 갖다가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게 되면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2년 유예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사실은 음극재를 만든다거나 뭐 이럴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 뭐 포스코 그룹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지금 30%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률이 18%나 나왔잖아요. 걔네들은 캐파 증설을 안 한 거예요. 걔네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안 한 거고 우리나라는 엄청난 투자를 사실은 여기다 했습니다. 너무 김치국을 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투자세 공제 법안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벌어지는 이유가 중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무조건 보조금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조금 없어요. 영업적자, 그러니까 법인세를 내야지 법인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양극 접수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글쎄요. 그 나중에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는 그게 이제 자유중립주의를 놓고 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일본 뭐 이 정도 싸움이 되겠죠. 유럽 쪽에서는 이제 중국산이 약간 좀 들어올 수는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유럽에서도 사실은 중국산 전기차라든지 배터리에 대해서는 견제 검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 나머지 국가들도 있겠죠. 사실은 뭐 동남아라든지 남미라든지 네, 이런 있긴 할 지역에서는 겁니다. 네. 중국이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겠지만 진짜로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시장들에서 앞으로 적어도 우리가 이쪽에 어떤 승산을 진짜로 난다. 우리나라 과연 진짜 2차 전쟁가 망했냐 안 망했냐는 글쎄요. 향후 2년 정도를 보고서 말을 해야 정확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사실 망했다는 얘기 나오는 건 이제 최근에 주가 때문에 네. 그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 사실 이제 철강이나 2차 전지나 사실 그 패턴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좋게 보여가지고 캐파를 너무 늘렸더니 이제 그게 물건이 나올 때쯤 되니까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떠냐. 철강도 지금 중국 부동산이 계속 이렇게 좋을 줄 알아가지고 늘렸다가 이제 문제가 된 거고 2차 전지도 지금 일본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를 했는데 이제부터 올해부터 사실 물건 나오기 시작하는데 좀 판매차가 좀 마땅치가 않다 보니 주가는 당연히 나쁜 상황인데 근데 소위 말하는 펀드로 봤을 때 원가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좀 길어지면 경쟁 업체들은 BEP 때문에 다 문을 닫을 거 아닙니까? 포스코 소재 업체는 적어도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소재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저는 전반적으로 테슬라에 다 휘둘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먼저 트랙을 먼저 다 깔아버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해외에다가 공장을 증설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저는 잘못 진입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재무 건전성과 자산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캐나다 퀘벡제 뭐 양극재 합작 공장 건설도 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거 그거 맞다고 생각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구미 양극재 공장 매각 속도 낼 거다. 그래서 그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캐즘이나 어쨌든 뭐 시장의 어떤 수용성이 단기간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는 완전히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데 그렇죠. 패러다임이 갑자기 그렇게 몇 년 안에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바뀌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길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미 잘못 투자한 부분이나 너무 앞서갔던 그런 뭐 공장이나 합작사 같은 경우는 좀 줄여가는 것이 오히려 주가 견인에도 전 호재라고 봅니다. 네, 사실 우리가 23년 막 이럴 때는 35년쯤 되면 이제 내연기관차는 다 없어진다라는 전제를 너무 깔고 극단적이죠. 이제 갔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한 꿈이었는데 그때는 뭐 당연히 가야 될 꿈인 줄 알고 약간 오바 아닌 오바를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좀 떨어내줘야 공급 과잉을 해소해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철강과 2차 전지는 거의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